자,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내부 수익률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교재는 94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거다? 같게 만든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 가치 어떻게? 같게 만든다라는 거. 같게 만든다. 됐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무엇을? 순양가를 0으로 만듭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좀 보세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는 첫 번째 배우는 게 DCF법이죠. 첫 번째 배우는 게 무슨 법? DCF법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뭐다? 순, 현재, 가치법이 되겠죠. 됐죠? 순, 현재, 가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뭐한 값이다? 뺀 값이다 라고 해요. 뺀 값이다 라고 해요. 뺀 값이다. 체크. 되셨죠? 두 번째는요.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무엇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만든다? 같게 만든다는 소리야. 같게.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빼면은 무슨 값? 현재 가치법. 같게 만들면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이다 라는 얘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유입은 언제 발생하는 거니까는 장래 혹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미래에 발생할 유입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된다. 무슨 공식을 써서? 무슨 공식?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을 써서. 아시겠죠?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이 뭔데요? 1 플러스 R의 N승에 대한 1. 아시겠죠? N승분의 1.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요.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한다. 요구 수익률은 최대다 최소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요.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고, 자, 순양가와 내부 수익률 비교 여기 별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빼기, 여기는 어떻게? 같게 만드는 거 이렇게 체크. 그래서 공제한 금액이고 같게 만드는 금액이다 라는 거. 됐죠? 이거 하시면 되겠고, 투자 결정은 순양가는 뭐보다? 0보다 크면 채택,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크면 채택. 요것만 체크. 그리고 여기 하나 별표해 주세요. 자, 순현가는 할인율로서 뭐 쓴다고요? 최소한인 요구 수익률을 쓴다고요. 맞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을 뭐 쓴다고요?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요. 요것이 큰 차이점. 자, 다시 한 번 더. 할인할 때 무엇은? 순현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뭐? 내부로 할인한다. 그래서 내부 하시면 되겠죠. 내부는 내부끼리, 수는 뭐? 요구 수익률로. 아시겠죠? 할인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요거 두 개 비교했었을 때 더 좋은 게 뭐다?
더 좋은 게 순현가랑 내부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월한지를 뽑는 거잖아요. 무엇이 좋다? 순현가법이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순현가법이 더 우월하다? 뭐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순현가법이 뭐? 따봉. 뭐라고? 따봉. 그 따봉 알아요? 델몬트 따봉 주스 할 때 그 따봉인데. 그래서 순현가법이 무엇이다? 더 우월하다. 무엇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왜 그러느냐? 순현가법의 함정이다 체크. 순현가법은 요거 수익률로서 위험 보상을 반영하고 부의 극대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의 극대화에 기여한다라는 거 체크. 그래서 순현가법은 자, 순현가법은 요거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의 극대화 가능합니다. 가치 합산이 가능합니다. 빼고 남은 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투자 판단의 근거로 쓰는 겁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도 씁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우월한 이유, 순현가법이 우월한 이유 세 가지. 뭐다? 부의 극대화. 그렇죠? 무엇이 돈을 가장 잘 많이 버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 부의 극대화를 통해서 각각의 부에서 나온 금액을 합해도 된다. 마지막 뭐다?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현가법이 우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부의 극대화, 두 번째는 가치를 더할 수 있다. 맞죠? 마지막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세요. 우리 인문에서 요것만 하면 돼.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도 50점이에요. 50점. 자,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뭐라고?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 자, 수익성 지수는 장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나누기. 됐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유입에서 유출을 뭐한 값? 나눈 값. 됐죠? 유입에서 유출을 나눈 값. 유입 나누기 유출. 그래서 무슨 값? 나눈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순현가법은 뭐한 값이에요? 뺀 값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같게 만들었어요. 수익성지수법은 나누었어요. 맞죠?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좀 와보세요. 자, 그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죠.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무엇으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뭐한 값? 나눈 값이에요. 무슨 값? 나눈 값. 무슨 값? 나눈 값.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지수법은 뭐한 값이다? 나눈 값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세 가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쭉 와보세요. 자,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은 수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거고, 수현재 가치법은 뺀 값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같게 만드는 값이고요. 수익률법은 나눈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을? 유입에서 유출을 빼면 순현가,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나 캡처해 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수익성 지수는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죠?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유입이 크려면 1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 채택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시고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어. 자, 그래서 잠깐만 정리 한번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자, 우리 나중에 가면은 여기다가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막 노래로 암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인문이니까 무겁게 같이 다닐게요. 자,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첫 번째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수년제 가치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이고요. 두 번째 내부 승인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든 값이고요. 수익성 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빼고 같게 만들고 나누고. 아시겠죠? 요거 세 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수현제가치법,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를 통한 투자 대안 분석은 우리 되게 가볍게만 할 거예요. 가볍게만 할 건데 무엇을 정리할 거냐면요. 요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서로 상쇄 관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례 관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위험도 커진다 라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뭐라고?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 위험도 커진다 라는 것만 정리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 요 개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무차별 곡선이나 무차별 곡선이나 포트폴리오 곡선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울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상세 관계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다 라는 것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우리 인문세에서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례 관계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례 관계다.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여기만 체크해주고 쭉쭉 넘어오세요. 됐어, 나머지는. 쭉쭉 넘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수련 끝낼 거고요. 자, 우리 금융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마 입문서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시험에 가서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입니다. 금융. 자, 금융과 증권과 개발금융인데 교재 페이지를 여기에 펴주세요. 교재 페이지를 몇 페이지 하면 106페이지에 펴주세요. 106페이지 펴주시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금융까지 했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입문서. 그래서 입문서에서 알아가야 될 내용은 우리 시험에 정말 빈출되지만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 지식과 가장 빈출되었던 내용 등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란 첫 번째 배웠던 게 총론이었어요. 맞죠?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어 정리가 무엇인지, 주택이든 토지든 속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경제론이었어요.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균형과 탄력성에 대해서 배웠던 게 포인트였었어요. 세 번째는요, 시장론이죠. 시장에 대한 특성을 배웠지만 시장에 대한 특성보다 뒤에 학자에 대한 내용 부분을 좀 더 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대이론 정도는 시장론에서 배웠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의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 정책을 민간이 쓰는 거예요? 정부가 쓰는 거예요? 정부가 쓴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그쵸? 그러다 보니 공법상 무슨 규제? 이용 규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법상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주로 나왔던 거고요. 민법은 사법이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세법 개념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다섯 번째에 투자론 배웠던 거예요. 우리 방금 배웠던 거.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화폐의 시간가치. 지난주에 배웠던 현금 흐름. 그리고 아까 1교시에 배웠던 화폐의 시간가치. 방금 배웠던 투자, 타당성, 분석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론입니다. 여섯 번째 무슨 론? 금융론. 자, 금융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자율을 이해하는 거예요. 금융이 뭔데요? 자본을 조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돈 땡기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 얼마만큼 땡겼을 때 이자 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만큼? 이자 얼만큼. 그런 내용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종류 같은 거를 배우게 될 거고, 돈 땡겼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관리, 마케팅을 하게 되겠죠. 개건마. 아시겠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감정 평가입니다. 감정 평가는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총론에서는 용어 정리와 개념 등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균형, 탄력성 등을 함께 배워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학자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책론에서는 단순 암기지만 공법과 세법 내용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론에서는 투자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타당성 분석 기법, 타당성 분석,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현금 흐름, 두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 세 번째는 분석 기법. 우리 분석 기법 첫 번째가 뭐였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뭐가 있었지? 수면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있었습니다. 금융론에서는 우리 금융의 종류 배울 거예요. 금융의 종류, 그리고 뭐다? 상환 방법, 이렇게 정도 배울 거예요. 금융의 종류와 상환 방법, 이렇게 정도 배울 거예요. 됐죠? 개발은 되게 단순 암기예요. 이게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금융론 배울 건데, 금융론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입문서에서는 개발 관리 마케팅이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 감정평가는 볼 겁니다. 만약에 교수님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경제론 까다롭고요, 투자론 까다롭고요, 감정평가론 까다롭습니다. 우리 금융론 배울 건데 금융론이 원래 되게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최근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지양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론 문제가 조금씩 좀 축소되는 느낌이고요, 투자론이 강화가 되고, 또 감정평가는 언제나 우리 이만큼 15% 대외로 출제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5% 대외로 출제되면 몇 문제냐면요, 보통 평균 6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파트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 15% 이상 낸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요, 그냥. 우리 나중에 내년 7월 말이 되면 우리 Q&A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확장시켜서 주는데, 그 확장시켜주는 라인에 감정평가는 총 문제 40문제 중에서 15% 내외로 출제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로는 총 몇 개 파트? 8개 파트입니다 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저희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함께 갈 거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금융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면 돼. 아시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금융론입니다. 오케이, 좋아 보시죠. 자, 금융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금융론은 쉬우니까는 좀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자, 금융이란 재화의 용역과 거래를 수반하진 않지만 이자율을 무엇으로? 매개체로, 그쵸? 수요 공급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 금융은 뭐예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맡기고 돈 빌리고 이런 것들 다 부동산 금융이 되겠죠. 맡기고 돈 빌린 게 뭔데? 담보 맡기고 대출 받는 거 됐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 보세요. 자,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에요. 돈을 빌리는 모든 거를 부동산 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더 뭐예요? 돈 빌린다. 돈 빌린다. 근데 빌릴 수도 있고 내 거를 팔아서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빌린다라는 개념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어쨌든 뭐다? 돈을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빌릴 수도 있고 내 거 팔아서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시죠. 자, 주택금융. 주택 무슨 금융? 소비금융인 겁니다. 자, 요거 뭐냐면 우리 개개인들이 집을 사거나 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뭐예요? 소비자 금융이에요. 소비자 금융. 소비자 금융. 보통 고정금리, 저금리로 해주고 큰 돈 빌리고 조금씩 갚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주택 소비금융은 집을 담보로 주고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거죠. 우리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랑 디딤돌. 보금자리는 HF에서, 디딤돌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자, 청약 이번에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주택청약, 총합, 저축도 주택 소비금융의 하나이다. 나중에 우리 청약 점수 막 계산해가지고 막 청약 넣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겠죠? 새 집 지어줄 테니 청약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가시죠. 용어는 중요한 거니까. 우리 용어 정리 정도는 우리 입문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출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율 뭐라고 합니까?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R. 우리 R이 이자율이에요. Rate of Interest.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대출기관에서는 다른 대출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다른 경쟁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이자율, 담보가치와 차입자의 신용 상태에 대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뭐다? 이자율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위험률과 위험도를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적으므로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금리가 0%대였어요. 코로나 때 뭐라고? 기준금리가 0%대였어요. 그래서 가상금리까지 합쳤더니 막 2점대 후반, 막 금리가 2.8%야. 대박이에요, 대박. 금리가 2.5%야. 초대박이에요. 됐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금 금리 얼마예요? 기준금리만 3.5%예요. 거기다 가산 다음 막 6%, 7%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자를 내야 할 금액이 2배 이상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될 금액이 2배 이상이 되다는 말은 내가 똑같은 돈을 빌렸을 때 코로나 때가 이자가 반밖에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봐봐. 10억을 대출했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 얼마? 이자율이 2.5%예요. 이거 얼마만 내면 되겠어요? 이만큼 내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얼마? 5%. 이만큼 내야 되겠지, 이만큼. 맞죠? 똑같은 금액을 빌렸지만, 금리가 낮으면, 적게 갚아야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겠죠. 지금은 얼마요? 5% 넘어. 사실 넘어요, 지금. 넘어.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및 저당 잔금입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대출 원금이에요. 대출 원금 말하는 거고, 저당 잔금은 갚지 못하고 남은 돈,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융자 금액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출 기간은 융자 기간, 상환 기간. 대출 기간 뭐라고? 융자 기간, 상환 기간.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주택 살 때 보면 뭐 30년 상환, 뭐 15년 상환, 50년 상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대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 그리고 무슨 액?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부금, 월부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자, 융자 원금에다가 뭐 곱하면 저당 상수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리금 상환액이 나온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원금에 대해 매기간 상환해야 할 금액이다. 여기서 원리금은 대출 기간 동의 원금과 이자분의 합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출 조건에 따라서 무엇은 원리금 상환액은 달라진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나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라면 매기 상환해야 될 금액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지만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면
매기 상환할 금액에는 이자만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원리금 상환 방식일 경우인 거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상환하는 것을 거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원리금 상환이 됐고요. 거치 기간은 뭐만 낸다? 이자만 낸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관련 대출 주요 관련 규제 수단인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론 투 밸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론 투 밸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LTV 들어봤죠? L이 뭐예요? 융자금. 융자금. 얼마 빌리는데? 대출에. 됐죠? V가 뭔데? 가치. 무슨 가치? 부동산의 가치. 안 쓰셔도 돼요.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LTV는 얼마다? 융자금을 가치로 나눈 값이다. 자, 예를 들어서 LTV가 60%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부동산이 10억의 가치가 있을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6억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TV가 높아지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LTV가 떨어지면 돈을 적게 빌릴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나왔지. 4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LTV가 50%이다. 맞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2억까지 빌릴 수 있다. 라는 거죠. 높으면 수요가 증가하죠. 왜? 돈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맞죠? 높을수록 돈은 많이 빌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위험은 커지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은행이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우리는 DTI라고 얘기해요. DTI. 그렇죠? DTI라고 얘기하죠. 이거 데빗이죠, 데빗 to income. 됐어요? 데빗 to income. 이 데빗이 뭔데? 원리금 상환액. 용자금 곱하기 상환수. 아까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차입자의 연소득 대비 얼마? 매기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DT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집 살 테니까 넌 대출 빌려줘. 라고 얘기한다면 장래의 대출금을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을지를 소득으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몇 프로? 40%라면 맞아요. 내가 원리금이 연소득 40%니까 얼마? 4천만 원이 연소득이다. 이게 연봉이에요. 그러면 내가 1년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 1,6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봐봐. 데비트 인컴이죠. 자, 이거 잠깐 지우고. 내가 총부 상환 비율 몇 프로? 40%라고 치면은 맞죠? 내가 1억 벌어요. 1년에 1억 벌어. 나 얼마까지? 4천만 원까지 상환액 갚을 수 있을 때까지는 큰 돈 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까지? 1,600만 원. 왜? 연소 40%니까. 그렇죠. 4천만에 40%는 1,600만 원이니까. 1억에 40%는 얼마? 4천만 원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택금융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여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기다가 무엇까지 배울 거냐면 DSR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우리 LTV가 있고 뭐가 있고 DTI가 있고 뭐가 있고 DSR이 있고 LTV와 DTI와 DSR. DSR에는 coming soon. 아시겠죠? 기본서에서 coming soon. 우리 입문서니까 LTV와 DTI만. DSR은 뭐라고? coming soon.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는 coming soon.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 아주 쉽죠. 금리가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변동금리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됐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체크해 주시고요. 고정금리는 기간 동안 변동이 더 없다? 변동이 없다. 끝. 보금자리론. 금융공사. 아까 얘기했죠. 얘네가 HF예요. HF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방식이다. 차입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은 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대출이자율의 결정 요인입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도 피셔 방정식이 할인된다. 피셔 방정식이니까 뭐까지 다 한다? 예상 인플레까지 다 한다. 맞죠? 원래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였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인데 뭐까지 더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하면 뭐가 된다? 피셔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정금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리고 3번에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자, 고정금리는 이후에 금리가 변화해도 뭐다? 금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자율이 높다. 왜? 추후에 이자율 변동이 불가하니까 사전에 미리 이자율을 높게 측정해 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중에 금리가 바뀌어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누구한테? 대출자한테 금리를 높게 적용해 놓는 거예요. 반면에 변동금리는 금리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린다라는 이야기라고요. 됐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금리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는데 대출 초기에 처음부터 금리를 높여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금리가 바뀌었을 때 따라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금리를 반영해 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 기간의 대출 위험 요인. 채무 불이행 위험. 이거 돈 못 갚는 거예요. 뭐라고?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봐봐.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해짐에 따른 위험. 오케이. 자르시고 주택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LTV가 상승할 때 대출 기간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즉 무슨 말이냐면 돈 못 받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못 갚는 거. 그럼 뭐가 되겠어요? 대출 기간에 원금 회수 위험이다 라는 거죠. 끝. 채무 불이행이 뭐라고? 돈 빌려주고 은행이 돈 못 돌려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금리 변동 위험. 금리 변동 위험. 고정금리 자산 대출은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여기 자르시고요. 맞죠? 그러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바꿀 수 있다 없다? 금리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미리 부과해 두는 거예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금리가 바뀌면 은행이 따라서 금리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이걸 한번 체크.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30년 대출 상환기간 30년으로 상환기간을 잡았는데 30년으로 상환기간을 잡았는데 내가 로또가 됐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야, 나 갚으러 갈게. 10년째 상환하러 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야, 내가 돈 빌려줬으니 앞으로 30년 동안 너한테 이자 꼬박꼬박 받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10년째 로또가 돼서 갚으러 왔죠? 그럼 나 앞으로 20년 동안 나머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예요. 원금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기 전에 3년 전에 차입자가 원금을 미리 갚는 경우를 조기상환이라고 얘기한다. 차입자가 하는 것이고 조기상환 위험은 대출기간의 위험이다. 조기상환은 누가? 차입자가.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대출기간이 따는 것이다 라는 거야. 차입자가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만큼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조기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뭐가 됐다? 로또가 됐다. 방금 얘기했죠. 로또가 됐다. 로또가 됐다.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로또 됐다. 자, 고정금 대출은 차입자는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 대출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거를 대환,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환, 대출. 들어봤어요? 우리 온라인 은행에서 그 홍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카카오 땡땡이나 토 땡땡이나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대환 대출을 많이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릭스토어, 즉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유지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빌려줄 때 0.01%라도 싸게 빌려줌으로 인해서 대환 대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환 대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얼마로 빌리고 있는데 5%로 대출받고 있었어요. 5%로 대출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땡땡은행에서 땡땡은행 뭘로 할까요? 땡땡 어째 땡땡은행 잡혀갈 수 있어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은행에서 4.5%로 대출해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옆에 은행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 대환 대출 해줄 수 있어. 여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5%로 1억 대출했어요. 5%에 1억이면 1억에 5%면 얼마예요? 여기 보면 얼마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이자 내고 있었는데 나 1억 빌려줘 해서 얘를 갚아버린 거지. 1억 빌려줘 해서 갚아버린 거지. 1억을. 갚고 나니까는 나 이자 얼마만 내면 다? 450만 원만 내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요거를 대환 대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떨어졌을 때 갚는 거 대환 대출. 금리가 싼 곳에 갚아도 대환 대출. 자, 유동성 위험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 부족 위험을 말하는 거고요. 금융기관은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 등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세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만기의 기일수록. 됐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10년보다 30년 상품이 이자율이 높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세요. 자, 내가 수요자야. 주택을 사고 싶으면 주택 수요자야. 여기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있고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자, 난 얼마 빌려와요? 한 방에 10억 대출해와요. 맞죠? 그런데 갚는 거는 10억을 한 방에 갚아요? 아니면 조금씩 갚아요? 1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120만 원씩.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10억이 안 되겠네. 그럼 10년 합시다. 1000만 원이니까. 맞나? 좀 더 갚읍시다. 금액 맞춰줄게. 자,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몇 년? 10년. 100년. 100년 해, 100년 해. 됐죠? 뭐 내가 다 해야 돼. 됐죠? 이렇게 갚는 거 되겠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10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죠. 얼마를? 10억을.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아시겠죠? 10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뭐가 와요? 자금 경색이 온다고요. 은행에 돈이 없다고요. 왜? 내가 큰 돈 빌려주고 작은 돈 조금씩 받으니까는 큰 돈 빌려주고 작은 돈 조금씩 받으니까는 나는 지금 시중에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동성 위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을 말한다. 이게 유동성 위험이라고요. 이렇게 결론. 됐죠?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의 특징입니다. 고정금리로 받으면 뭐가 좋은데? 라는 겁니다. 고정금리로 받으면 뭐가 좋은데? 여기 별표. 자, 고정금리 받으면요. 되게 좋은 게 여러분 뭐냐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봐봐요,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 1990년대 10,000원 가지고 가면은 뭘 살 수 있었냐면요.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김치 사고, 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김치. 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봐봐. 우리 이제 20년도죠. 20년대. 그러니까 뭐만 사요? 콩나물하고 두부밖에 못 사는 거지. 김치는 못 산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같은 금액이어도 무엇에 시간이 지나니까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고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금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 기간은 실제 인플레이션만큼을 추가로 이자율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불리해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훨씬 중요해. 변동금리 별표. 변동금리 별표 해주세요. 변동금리 별표. 자, 변동금리 상환 대출은 무슨 말이냐면요.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바뀐다. 금리가 뭐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CD와 코픽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거 많이 쓰죠. 아웃도어에 있으면 잘 씁니다. 코픽스 많이 쓰고요. 자,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를 이렇게 발표해주세요. 발표해주세요. 대출금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3.5%에서 빠르게 3.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0.5%로 2달 전에 한번 떨어졌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0.25%가 떨어져서 지금 얼마? 3.0%입니다. 됐죠? 두 번째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 뭐냐면요. 요거는 투자자의 신용도입니다. 신용도. 이거는 대출자의 신용도를 얘기하는 거지. 대출자. 아시겠죠? 대출자의 신용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고, 내가 만약에 신용도가 좋은 직업이다 라고 얘기하면 금리도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게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국가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은행 가면 직장이 안정적이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금리를 적게 붙여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코픽스 금리 됐고요. 기준금리 체크. 기준금리 하나 체크해 주세요. 기준금리 됐죠? 요거 누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지수화하는 겁니다. 코픽스 기준금리는 여러 가지 금리를 취합하고 가중평균하여 은행연합회가 산출하여 매월 고시하는 겁니다. 발표는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자, 가상금리 체크. 가상금리는 대출자의 직업, 신용, 실적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크면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위험이 적어지면 우대금리 등을 줍니다. 아시겠죠? 자, 변동금리 상환대출 특징입니다. 변동금리 상환대출 특징은 변동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즉,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기간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기간이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다. 뭐라고요? 떠넘긴다고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금리 바뀌는 것을 누구에게? 대출 기간이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로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보다 무엇이?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됐죠? 변동 대출 상품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해서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대출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 대출기관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니까. 4번에 하나 발표해주세요.
조정주기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많이 떠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금리량이 바뀌었어. 금리량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 조정주기가 길면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데 금리 변동 기간이 짧다. 짧으면 뭐가 되겠어요? 빨리 바꿔버리게 되겠죠. 맞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 12월이죠. 12월이죠. 근데 변동 주기가 6개월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6월 달에나 바꿀 수가 있겠죠. 맞죠? 금리가 얼마에서? 3.25%에서 얼마로? 3%로 하락했는데 이거 언제? 6개월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빌려줬는데 얘는 뭐다? 1개월짜리인 거예요. 금리 변동 언제까지? 1개월짜리. 그래서 3.0으로 바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나왔잖아. 봐봐. 하락하면 수익성 악화. 맞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이제. 자, 빨리 전가시킬 수 있는 게 유리하긴 하지. 자, 이거 보세요. 물론 떨어지면 악화되지만. 자, 그럼 이제 봐봐. 올려볼게요. 올라간다 볼게요. 자, 12월 달에 금리가 3.5%였는데, 금리 몇 프로? 4%로 바뀌었어요. 4% 바뀌었다. 맞죠? 그러면은 0.5%만큼 얼만큼 있다가 6개월 있다 바꿔야 되는데 얘는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바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다? 더욱더 빠르게 많이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시장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차입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죠. 왜? 떨어질 거니까. 근데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은 금리 변동 위험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금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잠깐 쉬셨다가 대출의 상환 방식 볼 겁니다. 뭐라고? 대출의 상환 방식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대출의 상환 방식 보고 우리 감정평가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대출의 상환 방식으로 뵙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